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에 이어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왔는데요. 이 문제풀이 강의는 우리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론하고는 좀 다르죠, 중요도가. 근데 우리가 뭐 이론에서는 뭐 예습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풀이에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예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 그러니까 이론의 복습이자 그 다음에 응용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게 바로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급식에서도 한번 경험해 봤듯이 식품위생도 똑같은 유형으로 수업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문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뭐 제대로 되어 나와 있는 문제집도 거의 없을 뿐더러 문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이거 답이 뭐다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를 연습해보는 또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예습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요거는 그거예요. 항상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지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론을 먼저 복습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바로 푸셔도 되지만,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또 너무 좀 그 식품위생 이론을 공부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래서 그 문제풀이 그 부분과 관련된 이론을 먼저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예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워밍업 프린트 항상 나가죠. 그래서 수업 전에 워밍업 프린트를 먼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 한번 쭉 검토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놓기 연습도 한번 해볼 겸 해서 이제 미리 나눠드리는데요. 그래서 워밍업도 수업 시간 전에 강의 전에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 복습을 해주시면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의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오늘의 목표는 그거예요. 식품과 미생물 파트를 다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역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인 식품과 미생물 파트를 다 나가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식품과 미생물 파트를 다 문제를 풀지 않거나 복습을 안 하셨던 분들은 먼저 이론 먼저 복습하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281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워밍업 프린트 나눠드렸죠. 그래서 항상 강의에 우리 이렇게 프린트가 두 개 나가잖아요. 하나는 워밍업 프린트, 하나는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가 나가는데 이제 좀 문장이 길어지는 애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거기다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 프린트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일부 세균들이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라고 얘기를 했죠. 일종의 저항체 뭘까요? 네, 아포 내지는 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포 내지는 포자. 같은 말이죠. 세균의 아포와 포자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자를 만드는 균들은 이 포자가요, 저항성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열성이라고, 열에 잘 견딘다 그래서 내열성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내열성 포자 형성균에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바실루스, 또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그래서 바실루스와 클로스트리디움 딱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우리 또 이제 균 이름 쓸 때, 그쵸? 이름 쓸 때 우리 공식적으로 바실루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바실루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도 마찬가지죠. 그죠? 클로스트리디움 이렇게 써도 되고 클로스트리디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균은, 그람 무슨 균은요? 그람 염세법을 실험한 결과 자색으로 나타났대요. 여러분, 자색을 띠는 건 뭐였어요? 그람 양성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런 그람 양성균 중에서 이 균은요, 단백질, 전분 분해력도 크고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는 거? 네, 바실루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바실루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전분 분해력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 전분 식품의 부패, 변질에 다 관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대다수의 부패균, 병원균은요, 온도대로 분류했을 때 무슨 균으로 분류해요? 중원균요. 그쵸? 중원균으로 분류를 하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균 중에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여시니아 아니면 리스테리아. 그쵸?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시니아, 리스테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에서 단백질 지질 분해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균,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슈도모나스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람 양성의 아포를 형성하는 편성염기성균,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클로스트리디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포를 형성한다 그러면 바실루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이 있는데 그 중에 혐기성은 클로스트리디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통조림 외관이 변하지 않는 풀레 사워 변폐의 원인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통조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주로 혐기성을 생각하지만 통성혐기성 균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충분히. 자, 이 통성혐기성 중에 풀레 사워 변폐에 관여하는 균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바실루스요. 자, 그 다음에 6번. 미생물 증식에 산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아, 우리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들? 예, 편성 호기성, 내지는 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분압보다 낮은 산소 분압이요. 낮은 산소 분압일 때 잘 생육하는 균을, 그렇죠, 미호기성. 산소가 미미할 때 적을 때 잘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미호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미호기성의 가장 대표적인 식중독균 있었죠.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딱 하나는 뭐 기억하시면 돼요? 캠필로박터, 그렇죠? 캠필로박터균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세균의 증식곡선. 그래서 우리 이 세균의 증식곡선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우리 쪽에서도.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는 균수의 증가가 거의 없는 요 시기를 가지고 유도기를 거쳐서 대수학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오죠. 그 다음에 정지기, 그렇죠? 또 한 번의 이 균수의 증가가 없는 정지기, 그리고 마지막 균수가 줄어드는 사멸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세균의 증식 곡선은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균수의 증가와 감소가 같아져서요, 균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때가 정지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존법은요, 이 어디를 연장시켜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었을까요? 그쵸. 우리 보존법들은 다 유도기를 연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유도기를 연장해서요, 오랫동안 그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8번. 식품의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는요, 누가 잘 번식할까요? 세균이, 그쵸? 그 다음에 건조식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선 주로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곰팡이가 특히 잘 발육을 하죠. 자, 네, 9번. 우리가 거미줄 곰팡이 내지는 빵곰팡이라고도 하면서 식품의 변폐에 관여한다. 우리가 특히 빵이 잘 피었기 때문에 빵곰팡이. 그 다음에 생긴 게 꼭 거미줄처럼 이렇게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일명 거미줄 곰팡이라 부르는 거? 리조푸스죠. 리조푸스. 자, 그 다음에 전분 당화력,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장, 된장 이런 제조에 써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발암물질, 특히 간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기도 한대요. 이거 누굴까요? 네, 아스페르길루스 속, 내지는 아스퍼질러스 속. 얘가 되게 이름을 이제 한글로 쓸 때 되게 그런 게 뭐냐면 국어사전에 올라온 공식 명칭은요,
아스페르길루스예요. 근데 우리 보통 식품위생 교재들에는 뭐라고 더 많이 쓰여있냐면 아스퍼질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한글로 표시된 일부의 책들을 보면 아스퍼질러스. 우리 시험 문제도 아스퍼질러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공식 그 국어사전에 올라온 공식 명칭은 아스페르길루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페르길루스 속은 전분 당화력, 단백질 분해력, 이것도 강해서 된장, 간장 이런 거에 제조에 사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제 같은 애가. 그 다음에 뭐 플라보스 같은 애들은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산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미생물 중에서 크기가 제일 작아요. 그럼 뭘까요? 네, 바이러스죠.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여과성 병원체로요. RNA나 DNA 중에 한 가지 핵산만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세균에 비해 낮은 수분 활성도 pH에서 생육 가능하면 그럼 여러분 세균보다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에서 생육 가능하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뭐하고 뭐냐면 효모와 곰팡이요. 자, 근데 산성식품이나 발효식품 등의 숙성이나 부패에도 관여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미생물에 비해 식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어떻대요? 낮은 편. 그러니까 부패, 뭐 숙성에도 관여하고, 그러니까 발효에도 관여하고, 근데 부패에도 관여를 해요. 근데 식중독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효모. 곰팡이는 곰팡이 독소를 생성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효모는 그런 게 없죠. 자, 그래서 식중독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거 효모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효모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유기사는, 어떤 유기사는요,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의 pH를 낮추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하기 쉬운 유기산들은 비해리형 유기산들이죠. 자, 그래서 이 비해리형 유기산들은요,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해리형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수분 활성도. 그래서 우리 미생물과 관련해서는 수분 함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분 활성도였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수분 활성도를 비교를 해봤어요. 미생물이 생육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게 세균,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곰팡이 순이었죠. 그리고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게 내삼투압성 효모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게 바로 나오네요. 자, 얘는요, 잼과 같이 당함량이 높은 수분 활성도가 정말 낮은 이런 식품에서도 증식을 해서요, 식품을 변질을 시킵니다. 누굴까요? 내삼투압성 효모들이죠. 자, 이런 내삼투압성 효모들은 이런 그다음에 이 잼 같은 이런 청 같은 이런 당함량이 높은 식품에서도요,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5번. 숙주 특이성이 있고요. 식품 중에서 증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미생물 중에서 식품 중에서 증식하지 않는 건 누구냐면 바이러스죠. 그래서 식품 중에서 증식하지 않고 식품이나 물 이런 데 오염되어 있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전이가 되면 식중독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6번. 대장균군. 여기서부터 오염지표균, 위생지표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대장균군이라는 애는요, 그람 무슨 균이었냐면 음성, 그쵸? 그람 음성의 호기성, 통성염기성, 무포자, 간균이었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뭘 분해해야 돼요? 유당, 그쵸? 유당을 분해를 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해야지 우리가 대장균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유당 있잖아요.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젖당, 락테이트. 락테이트란다. 락토즈. 자, 유당, 젖당, 락토즈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냉동식품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는 거죠. 자,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서 냉동식품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으로 이용한다? 그럼 누굴까요?
장구균이죠. 장구균. 그래서 우리가 냉동식품의 분변오염 지표 그러면 장구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균군은 왜 사멸될 수가 있다 그랬죠? 냉동 상태에서는 사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구균이 더 정확하죠. 그 다음에 18번. 누구는 누구에 비해 비교적 분리, 고정이 쉽고 외계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요. 외계에 대한 저항성도 약하고 약하지만 분리, 고정이 쉽고요. 그리고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과의 관련성이 커요. 이거 누굴까요? 대장균군이죠. 그럼 누구랑 비교했을까요? 장구균이랑. 그쵸? 그래서 대장균군은요, 장구균보다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균과의 관련성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왜냐면 같은 장내 세균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장균군은 건조식품에서의 생존성, 그 다음에 생선, 그 다음에 채소, 생육에서의 검출률이 다 어떨 것 같아요? 낮아요. 네,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단백질 식품이 염기적인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와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부패. 그죠? 단백질이라고 하면 부패겠죠. 자, 그래서 용어와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20번. 지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되는 현상은 산패. 그쵸? 산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식품에 주로 당질, 지질 이런 애들이 분해되어서요. 비정상적인 맛, 냄새가 나는 현상을 가지고는 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패 생성물과 관련된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부패 생성물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패 생성물과 화학 반응은 같이 연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부패 생성 21번 부패 생성물에는요.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반응. 여러분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암모니아. 그렇죠? 암모니아가.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민들이죠. 자, 그다음에 함황아미노산의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황화수소, 메르캅탄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구의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인돌. 인돌은 누가 분해되면 만들어져요? 트립토판. 그렇죠? 트립토판. 그다음에 바다 생선의 부패 시 비린내의 원인은 트리메틸아민입니다. 그렇죠? 트리메틸아민이고 그 전구체는 누굴까요? 그렇죠.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는 딱 트리메틸아민에 누가 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 반응을 통해서 트리메틸아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패 생성물도 그냥 부패 생성물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도 같이 연결해 두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22번. 사후. 어육과 식육은요, 사후 강직을 일으켜 젖산을 생성하며, 이로 인해가지고요, pH는 뭘로 떨어질까요, 사후에? 산성, 그쵸? 산성으로 떨어져요. 특히 우리 사후 강직일 때가 가장 낮은 pH 5.5 전후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부패가 시작이 되면서 암모니아, 아민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뭐로 바뀔까요? 알칼리성으로 진행하죠. 자, 그 다음에 밥과 같은 전분질 식품. 여러분, 밥과 같은 전분질 식품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pH가 어때요?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밥에서 쉰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쉰내가 바로 그 시큼한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시큼하다는 건 뭐예요? pH가 떨어졌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분질 식품은 pH가 저하돼요. 자, 그다음 23번. 다음 빈칸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아미노산의 탈탄산 반응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통 신선할 때 우리 이 아미노산 이름들을 쓰는 거네요. 메칠 아민이 되는 거,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메칠아민이 되는 건 글리신이고요. 에칠아민이 되는 건 알라닌이었어요. 그다음에 카다베린이 되는 건 리신이었죠. 리신. 자, 그 다음에 히스티딘은 탈탄산이 되면 바로 그쵸, 히스타민. 그래서 이런 아민들이 다 부패 생성물들입니다. 그 다음 24번. 단백질 식품의 부패에 의해서 생성된 암모니아, 휘발성 아민류 이런 애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휘발성, 그죠? 염기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휘발성 염기질소라고 하고요. 어육과 식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요. 식품 100g 중에 얼마 정도 있으면요. 30에서 40, 그죠? 30에서 40mg 함유되어 있으면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하죠. 30에서 40mg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100g 중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mg 퍼센트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25번 어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ATP와 분해 생성물 전체의 양에 대한 이노신과 히포잔틴의 합계량의 백분율, 이거 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K가 ATP의 분해 정도예요. ATP가 어느 정도 분해되었느냐 그 분해 정도를 계산하는 K값. 그래서 우리가 ATP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포크잔틴까지 전체의 양 중에 마지막 최종 이노신과 히포크잔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퍼센티지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일 때 우리 초기 부패라고 했어요? 60에서 80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0에서 80%를 일대를 우리가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26번 트리메틸아민의 양이 얼마일 때요? 4에서 6 정도였죠. 그래서 4에서 6mg 퍼센트일 때를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했고요. pH는 6.0에서 6.5 사이에 있으면 초기 부패로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일반 세균수가 얼마일 때요?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를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식품의 보존법 중에 이 방법은요. 식품에 있는 수분을요. 얼음 입자로 상태 변화시켜가지고 미생물의 이용 가능한 수분,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켜서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쵸, 냉동법. 냉동법, 뭐 내지는 냉동. 자, 그 다음에 28번 우유의 가열살균법에는 3가지가 있었죠. 우리 고온 단시간 살균 빼고 뭐가 더 있었어요? 저온 장시간 살균 그리고 초고온 순간 살균이 있었죠. 자, 그 중에 고온 단시간 그러면은요 몇 도였어요? 72에서 75도씨 정도. 그러니까 우유에 주로 살균에 이용하는 건 70에서 75도씨에서 15초에서 20초. 그 정도 가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29번. 식염을 첨가했대요. 여러분, 우리 식염 첨가하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염장이죠. 염장. 그래서 염장은 식염을 첨가함으로써 식염에 뭘요? 식품에 뭐가 일어날까요? 탈수. 그쵸? 식품의 탈수, 즉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었죠. 식염을 첨가했을 때. 자, 이런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 효과는 당연히 제일 먼저 탈수 작용에 의한 식품 내 수분 감소가 가장 큽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산소의 용해도도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식염의 용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금의 용해되면은요, 의해 생성된 무슨 이온의 작용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염소이온. 우리 왜 보통 염소 소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염소 자체도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효과에 의해서 염장 경우에는 염농도가 10% 이상만 돼도 효과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0번. 우유는 우유 중에 오염된 뭐의 살균을 목적으로 63도씨. 우리 보통 저온 살균의 목표는 병원균의 사멸이 목표잖아요. 근데 그럼 병원균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강한 균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결핵균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결핵균을 죽이면 그 나머지 병원균들은 다 사멸이 되는 거예요. 우유에서 검출될 수 있는. 자, 그래서 결핵균의 살균을 목적으로 63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게 바로 저온 장시간 살균이죠. 자, 다음에 31번. 자, 우리 가열법 중에 세균의 영양세포를 죽이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포자는요. 발화를 시켜요. 싹을 틔우듯이 발화를 시켜서 다시 가열해서 죽이는 걸요. 3번 반복을 합니다. 3번 반복해서 완전히 멸균이 가능한 거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간헐멸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간헐멸균은요. 100도씨로만 가열해도 포자를 사멸을 가능한 이유가
발화를 시킨 다음에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자, 그래서 31번 간헐멸균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 121도씨에서 15분 내지 20분 가열하는 방법. 이거 뭘까요? 네,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보통 이제 우리 통조림 멸균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번 건혈살균은 건혈살균기를 이용해서 몇 도요? 160에서 한 170도씨에서 1시간 정도 가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34번 자외선 살균 시 식품의 가장 살균력이 강한 파장은, 근데 우리 거기 뒤에 단위 잘 보셔야죠. 단위가 뭐로 나왔어요? 나노메타로 나와 있죠. 그럼 얼마라고 쓰셔야 돼요? 253.7. 그쵸?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하자면 253.7 나노메타. 만약에 이걸 온거스트롱으로 표현한다면 2537 온거스트롱이죠. 근데 보통 요즘엔 이 표현을, 나노메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253.7 나노메타가요 가장 효과적인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외선은 모든 균종의 효과가 있고요. 균에 뭘 안 줘요? 내성. 아무리 써도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내성을 주지 않지만 투과력이 약해서 어디만 살균이 가능해요? 그쵸. 닿는 표면만. 이 자외선이 닿는 표면만 살균이 가능하고요. 누가 공전을 할 때요?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입니다. 얘는 단백질과 공존 시에는 이 단백질이 흡수를 해요. 자외선을. 그래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식품의 방사선 조사 시 누구와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사되는 투과력이 강한 누구를 이용한다. 먼저 들어갈 거 누굴까요? 그렇죠. 코발트 60. 자, 그래서 여러분 코발트 60을 쓰는 파워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코발트 60 이렇게 써도 되고 코발트 60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코발트 60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된 누굴까요? 감마선. 그죠? 우리 얘가 투과력이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투과력이 가장 강력한 감마선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자,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미생물의 종류, 환경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포자가 영양세포에 비해 훨씬 어떤 내성을 갖고 있어요? 강한 내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거기 강한 애도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데 내성하고 우리 정반대의 단어가 있었죠. 감수성. 그쵸? 감수성. 그럼 감수성은 누가 더 커요? 영양세포가요. 그쵸? 영양세포들이 훨씬 감수성이 커요. 감수성 잘 받아들여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4급 암모늄염의 유도체로. 그럼 우리 4급 암모늄염에 우리가 공부한 소독제 중에 4급 암모늄염의 유도체는 누구 하나예요? 역성비누 하나예요. 예, 역성비누입니다. 자, 이런 역성비누는 보통 비누하고 반대로 물에 녹아서 헬이 되었을 때 어떤 이온이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양이온. 그렇죠. 얘는 양이온이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 양성비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양이온이 비누의 주체가 되고요. 미생물의 세포막 손상으로 살균 효과를 나타내며 뭐는 약해요? 세정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했죠. 근데 여러분 역성비누도 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효과적이고 다 좋은데 문제가 좀 있죠.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얘도 뭐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떨어져? 유기물. 그렇죠? 음식물 찌꺼기 같은 애들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척한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일반 세제하고 섞어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순서대로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두 개를 합쳐서 혼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시판 중에 락스의 주성분 뭐예요? 우리? 차염소산 나트륨. 그렇죠? 우리 맨날 락스 상표명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 락스의 주성분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자, 이 차염소산 나트륨은 식품 첨가물인 살균요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며 살균력의 주체는 비해리 분자인 차염소산. 차염소산 이제 표기법도 이제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HClO. 그래서 옛날 책엔 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HOCl 이렇게 씁니다. 차염소산. 자, 이 차염소산이 바로 비해력 문자인 차염소산이 바로 이 살균력의 주체죠. 자, 그다음에 이 소독제를 보통 우리가 과일, 채소에 사용할 경우 식품 첨가물로 분류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 유해염소 농도 얼마 쓸 수 있었어요? 100에서 130, 그쵸? 130 ppm을 희석액에 얼마 정도 담가두나요? 5분 정도 담가두고 먹는 물로 헹궈주면 됐었죠. 자, 그다음에 38번 조리 시 작업 전 소독에 많이 이용되는 여러분 작업 전 소독엔 주로 누굴 쓰나요? 네, 에탄올, 알코올 쓰죠. 그래서 알코올 소독을 일반적으로 알코올 소독을 합니다. 가장 이거 처리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탄올은 탈수, 응고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 몇 퍼센트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70%가 가장 효과적이었죠. 자, 그다음에 39번 소독제의 소독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건 석탄산이었고요. 이 석탄산은 3 내지 5% 수용액을 이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40번 식품 접촉기구의 표면 소독 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급식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입니다. 근데 염소하고 잘 비교하는 게 같은 할로겐 유도체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염소보다 살균력, 침투력이 좋아요. 그리고 pH를 5 이하로 낮추면 더 효과적인 거. 이거 누구 설명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요오드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요오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미리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식품과 미생물 파트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기본이 되는 건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오염지표균 이런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식품의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부패 판적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근데 우리 여기 숨은 게 더 있죠. 보존법, 살균 소독법까지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여기 보존법이랑 살균 소독법도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가열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여러 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존법도 논술일 때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에서도 보면 최근에 오염지표균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초기 부패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 관련된 문제부터 가는데요.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미생물이 누구냐? 그거 물어보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건 각각 어떤 미생물에 대한 설명인지 해당하는 미생물 속을 써라. 우리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름, 뒤에 있는 이름.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속명, 뒤에 있는 이름은 종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를 합쳐서 학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속명을 쓰라고 하면 앞에 있는 속명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로 과일과 건조식품을 변폐시키는 것도 있지만요. 치즈의 숙성에 이용되는 것도 있는 곰팡이 그랬네요. 푸른 곰팡이라고 일명 부르는 거? 그쵸, 페니실륨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요, 페니실륨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속은 속명을 쓰라 그럴 때 써도 되고 안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나올 때도 그래요. 어떨 땐 붙이고 어떨 땐 또 안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람 음성, 통성염기성 간균이며 장내 세균과에 속하고 특히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데 등에서 자주 검출되어 식품위생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내 세균과에 해당이 되면서 특히 달걀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살모넬라겠죠. 자, 그러면 나는 살모넬라 속. 자, 그다음에
장내 세균과이며 그람 음성 간균으로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고 호기성 부패 세균의 대표적인 것으로 어패류, 수산 연제품에 많고요. 고기뿐만 아니라 계란의 변폐, 특히 계란의 변폐에도 관여를 하고 부패치를 부여한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누굴까요? 네? 프로테우스요. 네, 다 프로테우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우스 속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우스도 장내 세균과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히 이름이 뭐에서 얘는 온 거예요? 프로테인에서 온 거예요. 단백질인 프로테인에서 프로테우스가 나온 거예요. 특히 단백질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특히 계란의 변폐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람 음성 단균이며 증식에 나트륨을 필요로 하는 호염성균이 해당이 된다. 그럼 누굴까요? 비브리오, 그쵸? 자, 그래서 라는 마지막 비브리오 속이죠. 그래서 여기 다 마찬가지 속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주어진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자, 다음은 식품의 부패 및 변질에 관련된 미생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자, 우선 기역과 리을에 해당하는 미생물 속명을 쓰시면 됩니다. 미생물 속을 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클로스트리디움 속에 관여하는 식품의 부패 및 변질에 대한 니은을 서술할 것. 그 다음에 디귿, 그람 염색성, 그 다음에 산소 요구성, 그리고 균의 형태를 쓸 것. 그러니까 뭘 쓰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작성 방법에서 해놓은 거죠. 자, 우선 기역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속명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게 쓸 적에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순서대로 쓸 때 굳이 기역, 리을을 안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기역을 보시면 그람 음성 호기성 간균인데요. 여러분 특징적인 게 부패와 변질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어디에 보관된? 저온 보관된 우유의 주된 부패균이다.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슈도모나스. 슈도모나스 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균사는요. 엷은 분홍색, 자색, 황색을 띠고 있고요. 과일, 채소 등의 변폐에 관여한다. 곡물의 번식에 독소를 생성한다. 뭐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그거죠. 분홍색, 자색, 붉은색 계통의 균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일명 얘를 뭐라 불러요? 붉은 곰팡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죠. 걔가 바로 누구냐면 푸사리움 속입니다. 푸사리움 속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클로스트리디움 속에 관여하는 식품의 부패, 변질에 관한 내용, 니은을 서술해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 다른 거 보니까 저온에 보관한 우유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썼죠. 슈도모나스. 그럼 클로스트리디움 특히 어떤 식품의 부패에 관여할까요? 통조림. 맞아요.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다.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식품을 하나 지정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귿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마이크로코커스예요. 여러분 뒤에 뭐 붙었어요? 코커스. 여러분 코커스면 무슨 균이란 소리예요? 구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구균들은 그람 양성. 그쵸? 자, 그람 양성에 자, 그 다음에요. 뭘 쓰라 그랬냐면 산소 요구성. 여러분 이것도 힌트가 있어요. 그 부패 변질과 관련된 거 보실래요? 육류 및 육제품의 어디에다가요? 표면의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은 다 뭐라 보시면 돼요? 호기성. 그쵸? 호기성. 얘는 호기성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주로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균의 형태는 구균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비슷한 유형이지만 이제 여러분 2번은 좀 더 다양한 걸 쓰도록 유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3번도 볼까요? 또 다른 유형. 자, 다음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품의 변폐에 관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자,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이 단백질 분해력과 지질 분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고요. 냉장고에 보관 중인 우유를 푸른색으로 변색시키고요. 계란의 녹색 변폐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산 어류의 주된 부패세균이다. 우리 뭐 첫 번째 문장만 들어도 누군지 짐작이 가요. 근데 또 보세요. 우유의 푸른색, 계란의 녹색, 이런 색깔 변폐에 주로 관여하는 게 바로 누구냐? 슈도모나스요. 그쵸? 슈도모나스. 근데 여러분 왜 거기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해산 어류의 주된 부패 세균이다?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슈도모나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서도요. 비브리오 다음으로 많은 게 슈도모나스예요. 비브리오 다음으로 많은 게 슈도모나스예요. 그래서 해산 어류의 주된 부패 세균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품의 변폐 현상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속명을 써라. 그럼 우리 단용이 뭐 쓰면 돼요? 슈도모나스 속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슈도모나스 속 이거 한글로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글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슈도모나스 속 우선 속명 써주시고, 자, 이 균의 염색성 그리고 균의 형태, 포자 형성 유무에 대해서 써라. 여러분, 얘 그 흔한 그람 무슨 균이에요? 음성. 자, 그람 음성이 뭘까요? 간균이죠. 그 흔한 그람 음성 간균으로요. 포자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네, 그렇죠. 우리 그람 음성, 우리가 공부하는 애 중에 그람 음성 중에 포자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는요. 포자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온에서 식품을 보관했을 때, 냉장 보관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슈도모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배양 시간에 따른 대장균의 생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대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이거 타교과 기출문제였습니다. 타교과 기출문제. 자,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름 써야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니은하고 리을에 해당하는 구간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유독이 기억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네, 적응이 다 끝나면 대수학적으로 균수가 증가하는 대수기가 오죠. 자, 그럼 대수기. 그 다음에 대수기를 거쳐서 한참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물질들 때문에 생육이 억제되고 사멸하는 균들이 생기면서요, 정지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멸하는 균수가 많아지면서 균수가 줄어드는 뭐가 오나요? 사멸기, 그쵸? 리을, 사멸기가 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써라. 대수기, 사멸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하는 문제가 뒤에 있어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억하고 디귿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기억과 디귿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균수의 변화가 없다는 거. 그쵸? 균수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간다는 게 공통점이죠. 근데 그 이유는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기억에서 왜 균수가 안 변하는 걸까요? 그쵸,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수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균수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왜 균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 생겨나는 균수도 있고 죽는 균수가 있는데 그게 어때요? 같아서요. 그쵸?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서술형으로 쓸 거냐? 그걸 서술형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서술 형태로. 그럼 여러분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한 예를 들자면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시면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1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자, 기억 구간에서 세균이 뭐예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서 증식하기 위해 뭐 하는 시기예요?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증식하기 위해서요. 서까지 붙이는 게 낫겠네. 새로운 환경에서 증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때는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균수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구간에서는요, 새로운 균에 뭐하고 뭐가요? 네, 생성과 사멸. 생성과 사멸이 평형을 이루는 시기죠.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요, 생균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응해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균수의 증가가 없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없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성과 사멸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균수의 증가와 감소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맞게 서술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교과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타교과 문제도 한번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은 곰팡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은 등은 리을에 해당하는 곰팡이의 속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곰팡이의 세균 저고는요, 이게 봤더니 얘도 중온균이긴 하지만 세균보다 약간 낮아요. 25에서 30도씨 정도로 세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곰팡이는 편성 뭐였을까요? 호기성. 산소가 있어야지만 잘 자라죠. 그래서 통조림 같은 데에선 생육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 호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쪽을 보시면 호습성인 니은, 그 다음에 뮤코, 그리고 리조프스 속은요, 중습성인 디귿, 페니실리움 속보다 수분 활성도가 좀 더 높은 식품에서 더 잘 번식을 해요. 그리고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재배할 때 주로 호습성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저장하는 과정 중에서는 보통 중습성인 애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자, 이런 호습성인 대표적인 애가 뮤코, 리조푸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을 것 같아요? 푸사리움이요. 푸사리움송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디귿에 중요한 하나가 빠졌죠. 중습성으로 유명한 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중습성이 정말 유명한 애가 하나 빠져있죠. 페니실리움하고 또 하나 누굴까요? 그렇죠. 아스페러길로스. 내지는 아스퍼질러스 속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에서 잘 번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재배하는 과정 중에서는 주로 호습성들이, 그 다음에 저장 중일 때는 중습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달라요. 눈 덮인 공료, 수분 함량 엄청 많지 않아요? 이런 눈 덮인 공료에서 번식을 잘 해가지고요,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독스를 만들기도 하는 애 누굴까요? 네, 푸사리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리을도 다시 한번 푸사리움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곰팡이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식품과 관련된 곰팡이와 효모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곰팡이와 효모의 속명을 쓸 것. 그래서 이게 옛날에 타교과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변형을 시킨 건데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효모하고 곰팡이하고 같은 진균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자, 얘네 뭐 효모, 곰팡이 둘 다 기본적으로 낮은 pH, 그다음에 낮은 수분 활성도여서 생육도 가능하고 한데 다른 점도 있거든요. 자, 이런 효모와 곰팡이의 다른 생리적 특성을 한 가지 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거 우선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인체에 해를 미치는 미생물 중 곰팡이 일종인 기억의 일부 중에서는요, 대사산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특히 간암을 유발하죠. 간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해요. 이거 누굴까요? 네, 아스페러길로스. 그쵸. 우리 여기 다시 기억에 아스페러길로스 내지는 아스퍼질러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봤더니 이번에는요. 호밀, 밀, 귀리. 우리 공료 중에서 특히 호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있었죠. 자, 호밀, 밀, 귀리 등의 니은이 감염되면 에르고타민, 에르고톡신, 에르고메트린. 여러분 이렇게 앞에 에르고 붙은 애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르고 붙은 애들은 다 뭐였냐면 맥각독이에요. 그쵸? 맥각독. 자, 이런 맥각독을 일으킨 생성하는 곰팡이 속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구였냐면 클레비셉스. 클레비셉스 속이 원인 곰팡이죠.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데서 찾다 보면 거의 맥각균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명을 쓰려 했으니까 속명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이게 어떤 애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산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맥주를 제조할 때요. 사용되는 효모인 디귿은요. 맥주 제조 시 상면 효모나 아니면 하면 효모로 나누어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맥주 제조 시 주로 사용하는 효모 그러면 사카로미세스소. 자, 그래서 디귿은요. 사카로미세스소. 자, 사카로미세스속이 바로 이 맥주의 발효 효모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이렇게 사카로미세스속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그럼 곰팡이와 같이 진균류로 분류되는 효모가 이 효모의 곰팡이와 다른 생리적인 특성을 한 가지 쓸 거. 여러분, 얘는 어떤 특성이 좀 달랐었냐면은요, 생육 환경 중에, 여러분, 우리 이 곰팡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그래서 호기성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효모는 뭐였어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른 점, 똑같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생육 가능한 건 공통점이지만, 효모는 어디에서도 생육이 가능해요? 현기적인 조건에서도요. 자, 그래서 효모는 곰팡이하고 달리 현기적인 조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효모하고 곰팡이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점은 요거 가장 대표적인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건 타격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다음은 감귤과 감귤 가공품의 변폐 원인 미생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그때는 뭐 그냥 2점짜리로 그냥 빈칸 채우기로 나왔는데 조금 더 문제를 확대해 봤어요. 자, 우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명칭을 순서대로 속명만 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그람 염색성, 포자 형성, 유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기억에 뭐 누가 들어가야 될지를 찾으셔야 돼요. 감귤 연보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 미생물. 감귤류의 물러지는 연보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 미생물로요. 식품 산업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치즈의 숙성과 항생물질 제조에도 이용되는 거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페니실륨이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페니실륨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명칭은요. 여러분, 감귤, 통조림의 무가스, 산생성, 변폐, 원인 미생물. 여러분, 통조림인데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외관이 변형되지 않는 변폐의 원인균,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바실러스 속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두 번째가 있어요. 니은에 해당하는 미생물 바실루스의 그람 염색성 그리고 포자 형성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럼 여러분 이 니은은요 그람 음성이었어요? 양성이었어요? 바실루스는? 그렇죠. 그람 양성에 뭘 포자를
형성하죠. 그렇죠?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다. 이건 뭐 하나의 형태고요. 두 가지 얘기만 꼭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람, 양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포자를 형성한다. 요게 들어가도록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럼 염색성이 얘가 포자를 형성하느냐 아니냐 요거 잘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갈까요? 자,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생물로 발효작용을 하는 유용한 것과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 부패, 그 다음에 식중독, 감염병과 관련이 있는 해로운 것이 있는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괄호 안에 기억, DNA에 해당하는 미생물의 속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요.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포장화 편모가 없으며 너무 흔한데 경구 감염병인 세균성 이질의 원인균이다 라고 하면 뭐였을까요? 앞에? 예, 슈겔라가 붙겠죠. 자, 그래서 먼저 기억은 슈겔라 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분홍색, 자색, 황색, 균사를 가지고 있어서 일명 붉은 곰팡이 그러면 당연히 뭘까요? 네, 푸사리움 속. 우리 계속 나왔던 푸사리움 속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균부터 곰팡이, 뭐 효모 이런 것들을 미생물의 특징을 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식품의 부패라든지 그다음에 식중독 같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과 제일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세균이고요. 그 다음으로 곰팡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